유 원장의 취지에 따라 상속은 형제분들끼리 협의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막내에게 남은 건 무너져가는 한옥 한 채뿐이었죠. 모두가 하찮게 여긴 그 집.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이 형제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형님들은 수백억, 나에겐 패가 한옥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바람이 골목을 따라 불어왔다. 습기를 머금은 찬 공기가 낡은 대문을 스치며 못 하나를 덜컥거리게 했다. 도윤은 그 소리에 잠시 멈춰섰다. 아버지가 직접 덧댄 못, 녹이 슬어 더는 단단하지 못한 못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흔들렸다. 대문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이제 곧 이 집은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알람이 눈에 들어왔다. 철거업체 미팅 오전 10시 30분. 알람을 끄려던 도윤의 손가락은 잠시 멈췄다. 철거라는 단어가 눈에 오래 박혔다. 짧은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세월과 기억이 몽땅 묻어 있었다. 낙엽이 쌓인 마당, 처마에 매달린 거미줄, 툇마루에 남아있던 담뱃재 흔적 모두가 사라진다니 숨이 막혔다. 이 집은 단순히 낡은 공간이 아니었다. 내 지난 날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켜켜이 배어있는 자리였다. 형들은 이미 각자의 몫을 챙겨갔다. 큰형은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을 가져갔고 둘째 형은 현금과 주식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도윤에게 남은 건 서류에 자택 노후라 적힌 이한옥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집 하나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집은 흔히 말하는 재산이라기보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폐가에 가까웠다. 방문은 열 때마다 삐걱거렸고 겨울밤이면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어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뒤뜰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지붕의 기와는 곳곳이 깨져 있었다. 수리비만 해도 억 단위가 들 텐데 아무도 그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도윤에게 남은 건 이 무너져가는 집 한 채뿐이었다. 대문을 밀자 먼지 섞인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중문 유리에는 길게 금이 가 있었다. 그 금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밤새 울다 잠들고 깨어난 아침에 처음 본 것이었다. 그 이후로 고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넓어져 있었다. 그 금은 마치 가족 사이의 틈처럼 보였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없는 집에 인사를 건네는 건 어쩌면 우스운 일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늘 그렇게 했다. 이 집 안에서만큼은 아버지가 아직 어딘가에 앉아 대답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답 대신 돌아온 건 낙엽 굴러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장식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유리문 안쪽에는 오래된 사기 그릇과 액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아버지와 더 젊은 어머니 그리고 세 형제가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서 있었다. 사진 속의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현실의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유산 분배 자리에서 큰형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자. 도윤이, 집은 내가 가져라. 대신 다른 건 깔끔히 정리하는 걸로 하자. 둘째 형은 그 말에 곧바로 덧붙였다. 집 관리하기 힘들면 팔아. 내 형편에 감당하기 어렵잖아. 현금화해서 내 목 챙겨. 겉보기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결론은 뻔했다. 좋은 건 다 가져가고 남은 짐은 막내가 떠안으라는 뜻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10시 18분. 철거업체 직원이 곧 도착한다는 알림이었다.
도윤은 무심코 마당을 둘러보다가 모퉁이에 세워둔 빗자루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세워두던 자리였다. 그는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었다. 툇마루 밑에는 흙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마지막이라도 깨끗하게 보내드려야지. 빗자루질을 하던 손이 멈췄다. 바람이 불면서 툇마루 아래쪽에서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마치 낡은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같았다. 몸을 숙여 마루 밑을 들여다보니 어둠과 흙더미 사이에서 희미하게 하얀 모서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으로 닿지 않아 그는 장식장 옆에 기대 있던 대나무 장대를 가져와 그것을 끄집어냈다. 먼지가 휘날리며 눈시울이 따가워졌다. 손에 쥐어진 건 낡은 봉투였다. 겉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있었다. 도윤에게. 아버지,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다. 편지를 열고 싶었지만 종이는 눅눅하게 눌러붙어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입구를 벌리려던 순간 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철거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편지를 서둘러 주머니에 넣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읽고 싶지 않았다. 이건 자신과 아버지만의 대화일 거라고 본능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대문을 열자 노란 안전모를 쓴 2명의 직원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장갑을 낀 채 마당을 훑어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조물 위험 부위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내부 사진도 기록용으로 촬영할 거고요. 철거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로 잡아놨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고요가 깨졌다. 그러나 도윤의 신경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편지. 봉투의 얇은 종이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이 집 전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사진 속 형제들의 웃음, 액자 유리에 번진 금, 마당을 스치는 바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도윤은 직감했다. 이 집은 폐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고자 한 어떤 시작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철거업체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윤은 다시 집을 찾았다. 조문객이 돌아가고 친척들도 하나둘 흩어지자 결국 남은 건 세 형제뿐이었다. 눈물의 자리에서 눈물이 마르자 곧바로 재산 이야기가 고개를 들었다. 서울 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 차갑고 반듯한 책상 위에 아버지의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유언장의 첫 문장은 분명했다. 내 재산은 세 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그러나 그 균등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이미 각자의 계산 속에서 달라지고 있었다. 큰형은 무게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의자에 기대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다. 둘째 형은 노트북을 열어 금융계좌와 주식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도윤은 조용히 앉아 그저 유언장의 글씨를 눈으로 더듬고 있었다. 유언장의 취지에 따라 상속은 형제분들끼리 협의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큰형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건물은 내가 맡는 게 맞겠지. 관리 경험도 있고 세입자들도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에 둘째 형이 곧바로 맞장구 쳤다. 그럼 난 금융자산 쪽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예금하고 주식. 그게 합리적이지. 그리고 시선이 도윤에게로 향했다. 큰형의 입가엔 얄팍한 미소가 번졌다. 도윤아, 넌 집을 가져라. 한호,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다. 넌 아직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순간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집은 아버지가 손수 지은 한옥이었지만 지금은 반쯤 무너진 폐가에 가까웠다. 겨울이면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벽지는 곰팡이로 물들어 있었다. 수리비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 형들은 현금과 건물. 나는 고철과 곰팡이. 이게 균등인가? 둘째 형이 말을 덧붙였다. 도윤아, 내가 집을 갖는 게 맞아. 내가 아직 혼자니까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도 되고, 요즘 한옥 찾는 사람 많잖아. 팔면 돈이 된다. 그 말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우린 좋은 거 챙겼으니 너는 남은 거라도 가져라. 도윤은 입을 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형들의 눈빛엔 눈물의 흔적 대신 계산기만 남아 있었다. 변호사는 형들의 말을 정리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아드님은 상가 건물, 둘째분은 금융자산, 막내분은 자택 한옥. 도윤의 손이 떨렸다. 펜을 잡아야 했지만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굳어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큰형은 성급하게 펜을 건네며 다그쳤다. 도윤아,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서명하자. 이게 다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뜻.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걸렸다. 정말 아버지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형들이 그렇게 포장하는 걸까? 결국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서류 위에 적힌 김도윤 세 글자가 낡은 집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 둘째 형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너 잘 생각해. 관리 못하겠으면 빨리 팔아.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알았지?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다. 형들은 이미 도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속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만 내려앉았다. 형들은 수백억을 챙겼다. 나는 폐가 한옥 하나뿐. 정말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대문은 여전히 삐걱거리며 낡은 못이 흔들렸다. 집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도윤아, 집은 벽돌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가 지켜야 할 게 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형들의 웃음소리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집이 단순한 폐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여기 이런 게 있었나? 철거 업체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윤은 다시 집을 찾았다. 마당에 들어서자 햇살이 삐걱거리는 기와 위로 부서졌다. 집은 마치 마지막 순간을 예감한 듯 기묘한 고요에 잠겨 있었다. 현관 앞에는 철거업체 팀장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송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의 표정은 오랜 경험에서 묻어나는 무심함으로 굳어 있었다. 자택 구조물 상태는 이미 사진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위험 부위도 표시했고요. 계약서만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는 깔끔했지만 그 종이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다. 철거 일정, 폐기물 처리, 잔여물 파손 책임 모두가 무심한 법정 용어였지만 도윤에게는 아버지의 흔적 삭제라는 뜻으로 다가왔다. 이 종이에 서명하는 순간 이 집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네.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그때 툇마루에서 낡은 나무가 삐걱대며 울었다. 바람이 스쳐간 것일 뿐이었지만 도윤에겐 아버지가 잠깐만 하고
붙잡는 듯한 소리처럼 들렸다. 서명하시죠. 철거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어릴 적 장면들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입학 전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새 신발끈을 묶어주셨다. 도윤아, 발자국은 남는 거야. 좋은 데만 밟고 다녀라. 그 말과 함께 작은 발은 흙길 위에 첫 자국을 남겼다. 그러나 이제 그 발자국마저 곧 불도저에 짓눌릴 것이다. 기억은 남아도 공간은 사라진다. 네, 하겠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었다. 서명은 단 몇 초 만에 끝났지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송 팀장은 계약서를 정리하며 담담히 말했다. 혹시 남겨둘 물건 있으십니까? 철거 들어가면 다 파손됩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두세요. 송 팀장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자 도윤은 천천히 거실을 돌았다. 장식장, 부엌, 대청마루, 작은 사랑방까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억들이 눈앞에 겹쳐졌다. 부엌 싱크대에서는 어머니의 국물 끓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작은 창가에서는 형들이 함께 앉아 공부하던 장면이 스쳤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온전하지 않았다. 부서지고 갈라지고 먼지처럼 흩날리는 느낌이었다. 집이 무너진다고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해본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 그때 시선이 다시 마루 밑으로 갔다. 어제 발견한 낡은 봉투. 지금도 그의 주머니 안에 있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채 종이만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왜 이 집에 나만 남겼는지 답이 그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봉투를 열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았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집안에 남은 가구들은 오래돼 삐걱거렸다. 의자를 옮기자 바닥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 홈은 아버지가 수십 년간 의자를 밀고 당기던 흔적이었다. 도윤은 손끝으로 그 홈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흔적만 남았네, 흔적만.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지만 버려야 할 물건은 끝이 없었다. 책더미, 오래된 잡지, 깨진 도자기, 곰팡이가 쓴 가구들. 도윤은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마치 추억을 포장해버리는 기분이 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거실 창으로 붉은 노을이 들어왔다. 빛은 장식장에 걸린 가족사진 위로 길게 번졌다. 사진 속 세 형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도윤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형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와 안정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 폐가를 지키려다 결국 철거 계약서에 서명했다. 형들은 수백억을 가져갔고 나한테 남은 건 폐가 한 억뿐이다. 그런데도 나는 왜 이 집을 쉽게 놓지 못하는 걸까? 창밖에서 벌레 소리가 울렸다. 어둠이 내려앉자 집은 더더욱 쓸쓸해 보였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봉투 안의 편지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철거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도윤은 혼자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실 가구를 옮기고 헌 옷을 자루에 담고 종이박스를 묶는 일만 해도 하루가 꼬박 걸렸다. 버려야 할 물건이 이렇게 많았던가. 정리를 할수록 아버지의 손길이 남은 물건들이 끝없이 쏟아졌다. 낡은 잡지 속에는 아버지가 밑줄 그은 글귀가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남겨진 것은 그 뜻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도윤은 숨을 고르게 쉬었다. 뜻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무겁게 다가왔다. 낮부터 시작한 정리는 해가 기울 때도 끝나지 않았다. 빗자루로 마루를 쓸던 순간 구석에서 작은 나무 덮개가 덜컥거렸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바닥에 숨은 문이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엉켜 있어 처음엔 그냥 썩은 나무 쪼가리인 줄 알았다. 여기 이런 게 있었나? 도윤은 장갑을 끼고 그 문을 힘껏 밀어 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루 밑에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랜턴을 비추자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자그마한 상자였지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 몇십 년은 손대지 않은 듯 보였다. 상자를 꺼내자 기와 조각과 함께 쏟아진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다. 그 먼지는 마치 시간의 파편처럼 도윤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재채기를 하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덮개 안쪽에는 곰팡이가 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안에는 봉투 여러 장과 낡은 지도 같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뭐지 이건 또? 첫 번째 봉투는 이미 습기에 눌려 글자가 거의 번져 있었지만 다행히 수신이는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도윤에게 어제 마루 밑에서 발견했던 봉투와 똑같은 글씨체였다. 아버지의 필체. 꾹 눌러 쓴 서툴지만 힘이 실린 글자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나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여러 장의 편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그는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수신인이 없었다. 대신 지켜라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다. 단순한 두 글자가 섬광처럼 머릿속을 때렸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일까? 지? 땅? 아니면 가족? 그리고 상자 안쪽 바닥에 깔린 낡은 종이를 펼쳤다. 그건 오래된 지도였다. 집 주변과 뒷산이 대충 그려져 있었고 특정 지점에 붉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이건 우리 집 뒤 산자락? 지도의 붉은 표시가 집 뒤편의 작은 밭 근처와 겹쳤다. 그 밭은 늘 잡초만 무성했고 형들도 무가치하다며 무시했던 땅이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그곳을 붉은 원으로 표시해 둔 걸까? 도윤은 상자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낡은 상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려 했던 무언가의 흔적이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건 폐가 한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둘째 형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마자 형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 도윤. 철거 준비는 잘하고 있냐? 사진 찍어서 보내라 했잖아. 처리비 추가되면 곤란하니까. 형의 말은 늘 간단했다. 숫자와 비용, 효율과 정리. 그 사이에 아버지의 흔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알았어. 곧 정리해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윤은 한참 동안 상자를 붙잡고 있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나무의 거친 촉감이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집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낡은 전구 하나가 깜빡거리며 위태롭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상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벽을 따라 번지며 마치 집 전체를 휘감는 듯했다. 형들은 몰라. 이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허물어버리려고만 하지. 그런데 아버지는 왜 나에게만 남긴 걸까? 도윤은 상자 속 편지와 지도를 다시 봉투에 넣어 품에 안았다. 이제 단순히 폐가 한옥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어떤 비밀의 수호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철거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 같았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집 안전구는 깜빡이며 위태롭게 불을 뿜었고 마루 위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철거업체의 계약은 이미 끝났지만 도윤의 마음은 아직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 편지와 지도, 그리고 지켜라라고 적힌 낡은 봉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얽히며 도윤을 쉬이 잠들게 두지 않았다. 결국 그는 상자를 다시 꺼냈다. 낡은 봉투의 밀봉된 부분을 조심스레 뜯었다. 습기에 눌려 서로 달라붙은 종이가 찢어질까 두려워 숨을 고르고 천천히 벌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편지지가 손바닥 위에 펼쳐졌다.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듯했다. 도윤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에게 집을 남긴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 형들은 돈을 좋아한다. 나는 그 애들에게 돈을 맡길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맡긴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불운하게 가장 못난 몫을 받은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글은 그것이 의도적인 선택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집 뒤 산자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를 보아라. 그곳에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 그리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보기엔 쓸모없는 땅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이 집이 허물어지더라도 그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손끝이 떨렸다. 편지지의 글자가 흐려져 보였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왜 형들이 아닌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쏟아지듯 흘러나왔다. 형들은 수백억을 챙겼다. 나는 패가 한옥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에겐 이게 가장 귀한 것이었나? 지도에 표시된 붉은 원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건 단순한 밭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일생을 걸고 무언가를 숨겨둔 자리. 갑자기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형들은 몰라도 되는 비밀. 하지만 자신에게만 맡겨진 진실. 도윤은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상자 속 나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 번째 봉투는 겉면에 지켜라라고 적혀 있었던 그 편지였다. 입구를 열자 두꺼운 종이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두 번째 편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형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지키면 우리 집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짧지만 무게 있는 문장이었다. 도윤은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다. 형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서 빼앗으려 들겠지. 그들이 어떻게든 거래를 제한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아버지는 그것까지 예견하고 있었다. 아버지, 대체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큰형이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 집 철거하면 잔여물 처리 깨끗이 해라. 사진 보내라. 도윤은 메시지를 지운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가 말한 걸 지키겠다. 이 집은, 이 땅은 쉽게 넘기지 않겠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서는 벌레 울음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도윤아, 집은 벽돌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도윤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지도와 편지를 번갈아 보았다. 철거 계약서에 서명한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지금 철거가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이 틀 무렵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한마디는 혼잣말 같았지만 동시에 맹세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지도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도윤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반전이자 앞으로의 길을 결정짓는 열쇠였다. 도윤아, 탁자 위에는 편지와 지도, 그리고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형들은 수백억을 챙겼지만 정작 아버지가 지키라 한 것은 이 낡은 집과 뒷산의 작은 땅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을까? 형들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 아니면 나 혼자만 알길 바라신 건가? 편지에 적힌 지켜라라는 단어는 계속 도윤의 귓가에 맴돌았다. 무엇을 누구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건지. 형들, 외부 사람들, 아니면 스스로의 욕심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 아침 햇살이 마루 끝에 비치자 집안은 금세 드러났다. 낡은 장판은 갈라지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허물어져가는 폐가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왜 이곳에 의미를 두었을까? 도윤은 지도를 들고 집 뒤편으로 나갔다. 마당을 지나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가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신발은 금세 흙에 젖었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 드디어 붉은 원이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그곳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땅이 움푹 파여 있었고 나무 껍질은 세월의 흔적처럼 깊게 갈라져 있었다. 바람이 불자가지가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여기를 보라고 하신 건데 대체 왜? 손으로 땅을 긁어보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다. 돌과 흙, 오래된 낙엽뿐. 아버지가 여기에 뭔가를 묻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지켜야 할 상징으로 남겨둔 걸까?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큰형의 전화였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도윤아, 철거 준비 잘 되고 있냐? 다음 주 수요일이지? 응, 계약은 했어. 잘했다. 남겨둘 게 뭐 있겠냐? 폐가라니까. 어차피 개발 들어가면 그 자리도 금방 달라질 거다. 큰형의 말투는 늘 당연하다는 듯했다. 그러나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개발이라는 단어. 혹시 형들은 이미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나한테만 맡기신 이유가 형들이 이미 눈독 들였기 때문일까? 통화를 끊은 뒤에도 의심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분명히 말했다. 형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다시 열었다. 편지, 지도, 그리고 낯선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그 봉투 안에는 땅 문서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소유자 김도윤. 놀랍게도 아버지는 생전에 이미 그 땅의 소유권을 도윤 앞으로 옮겨둔 것이었다.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철저히 계획하여 형들이 모르게 자신에게 땅을 넘겨둔 것이다. 그럼 형들이 받은 수백억보다 이 땅이 더 가치 있는 걸까? 그 순간 문득 둘째 형의 말이 떠올랐다. 집은 팔아라. 현금화해라.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형들이야말로 진짜 가치를 알았기에 도윤을 서둘러 집에서 떼어내려 했던 건 아닐까? 갈등이 도윤의 가슴을 휘감았다. 편지를 읽기 전까지 그는 이 집을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버지의 흔적과 비밀,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았다.
부엌에서 풍기는 곰팡내, 삐걱거리는 석가래, 찬 기운이 스며드는 창문. 모든 게 무너져가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의미 있는 단서처럼 다가왔다. 이제 난 선택해야 한다. 철거를 강행할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켜낼지.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히 패가 한옥이 아니라 형들도 모르는 진짜 유산이었다. 도윤은 밤새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다. 편지와 지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 사본,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다. 새벽녘에 겨우 눈을 붙이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밝힐 무렵 그는 외투를 챙겨 나섰다. 구청 민원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도윤은 땅 문서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토지 아직 아버지 명의인가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주머니 속 편지를 쥐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네. 확인 결과 현재 소유자는 김도윤 씨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3년 전 아버님께서 생전에 직접 하셨네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형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땅을 미리 도윤에게 넘겨둔 것. 아버지는 형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거야. 서류를 받아들자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다. 패가 한옥만 받은 막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를 전부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였다. 민원실을 나오자 햇살이 따갑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어제까지는 짐 덩어리 같던 집과 땅이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날 저녁 큰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와 동시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도윤아, 내가 받은 그 땅 혹시 확인해봤냐? 확인했어. 그래, 잘했다. 근데 그 땅은 사실 우리도 조금씩 권리가 있는 거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의도하셨을 거야. 막내 혼자 짊어지기엔 버겁잖아. 큰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뚜렷했다. 내 명의로 돼 있어도 결국 우리 몫이다. 아버지의 편지 한 줄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형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역시 그렇구나. 아버지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내다보셨던 거다. 통화를 끊자 곧바로 둘째 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윤아, 형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 땅 같이 정리하자. 정리라는 단어. 그 말 속에 담긴 건 분할 혹은 강탈이었다. 이제 형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패가 한옥만 받은 막내에서 가치를 가진 땅을 독점한 주인으로 도윤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밤이 깊자 도윤은 거실에 앉아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다. 내가 지켜야 한다. 짧은 글귀는 이전보다 더 묵직하게 다가왔다. 아버지,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철거 계약서가 떠올랐다. 며칠 후면 불도저가 들어와 이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쉽게 허물 수 없었다. 편지와 땅 문서, 그리고 형들의 태도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 도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만 있지 않았다. 이제 그는 결심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아버지의 편지. 장소는 도심의 한 카페.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큰형은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둘째 형은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과 달리 굳어 있었다. 도윤아, 내가 땅 문서를 확인했다지? 좋다. 그런데 솔직히
그건 다 같이 나눠야 한다. 아버지의 뜻이 그랬을 거야. 맞아. 법적으로야 내 이름이 적혀 있겠지만 원래 가족 재산이잖아. 혼자 차지하는 건 욕심이다. 그 말에 도윤은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형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마치 미래를 꿰뚫어 본 듯 정확한 경고였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순간 큰형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뭘 안다고. 이건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둘째 형은 곧바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툭 던졌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가 됐다. 공유재산 분할 소송. 아버지 재산은 균등 분배가 원칙이다. 법정에 가면 내가 이길 것 같아? 도윤은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활자가 가득한 종이. 그러나 마음속에는 더 단단한 목소리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 그 삐뚤빼뚤한 편지가 그 어떤 인쇄물보다 선명했다. 아버지는 이미 대비하고 계셨다. 형들이 이렇게 나올 걸 아셨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들, 제가 철거를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땅은 지킬 겁니다.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카페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큰형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두드리며 떨렸다. 도윤아,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겠다고? 우릴 다 적으로 만들겠다고? 철거를 멈춘다고? 그럼 관리비랑 세금은 어떻게 할 건데? 너 혼자 감당 못한다. 결국 우리 도움 필요할 거야. 형들의 목소리에는 조바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도윤이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아버지가 왜 저한테 맡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형들은 돈만 바라봤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결과를 만든 겁니다. 큰형이 벌떡 일어섰다. 테이블이 흔들리며 커피가 흘러내렸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좋다. 그렇게 나오지? 두고 보자. 이 싸움 끝까지 가보자고. 둘째 형도 자리에서 일어나 흘린 커피를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나갔고 카페엔 도윤 혼자 남았다.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유리창 너머로 번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도윤은 결심했다. 형들은 이제 적이다.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겠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철거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계약 담당자가 받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철거 일정 취소해 주세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은 당분간 그대로 두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철거를 멈추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한 주인이 되었다. 밤하늘은 어둡고 깊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 그것을 지키는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철거를 취소한 지 며칠 뒤 도윤은 낯선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한 금융기관 담당자였다. 혹시 큰형 김태수 씨 가족 맞으십니까? 채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저는 동생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연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 차원에서 협의가 가능할까요? 통화를 마친 뒤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형들은 늘 자신들을 성공한 사람들로 포장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큰형은 아버지가 남긴 건물을 지키기는커녕 이미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둘째 형과 관련된 소식도 들려왔다. 친구로부터 건너들은 말이었다. 야, 너 둘째 형 요즘 주식 때문에 난리래. 투자 실패해서 몇 억은 날렸다고 하더라. 소문은 사실이었다. 둘째 형은 현금과 주식을 챙겨갔지만 단기간에 불리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본 것이다. 겉으론 여전히 큰 소리치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 형들이 가진 건 결국 사라질 거라는 걸. 도윤은 집 안거실에 앉아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내가 지키면 우리 집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문장이 이제는 예언처럼 보였다. 그날 밤 형들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묻어났다. 도윤아, 솔직히 말하자. 그 땅, 우리 셋이 나눠 가지자. 너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 형, 혹시 빚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간 큰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내뱉은 한마디. 내가 알 필요 없다. 그 대답이야말로 모든 걸 증명했다. 큰형은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둘째 형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결국 형들이 진정으로 원한 건 집이나 땅이 아니라 도윤이 가진 안정성이었다. 다음 날 형제 셋은 다시 모였다. 형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말투에는 예전 같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다. 도윤아, 내가 가진 땅 잠깐만 우리한테 맡겨라. 투자금 회수되면 다시 돌려줄게. 지금은 급하다. 그 순간 도윤은 확신했다. 아버지는 이런 날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형들은 욕심을 줬다 결국 제 발등을 찍을 거라 예상했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땅을 맡긴 것이었다. 형들, 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형들이 이럴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큰형이 주먹을 쥐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 지금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냐? 아니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저는 그걸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순간 둘째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돈을 잃고 신뢰까지 잃어가는 사람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형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도윤은 홀로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록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었지만 이미 힘의 균형은 기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는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서였고 나침반이었다. 형들이 몰락해가는 조짐 속에서 도윤은 더욱 굳게 다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달빛은 장식장 위 오래된 가족 사진에 닿았다. 사진 속 세 형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웃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도윤 혼자뿐이었다. 도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큰형은 상가를 담보로 빚을 냈고 둘째 형은 무리한 투자로 큰 손해를 봤다.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들의 기반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꺼냈다. 봉투 속 편지를 다시 펼쳤다. 손끝에 닿은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 도윤아, 내 형들은 돈을 줬는다. 나는 그 애들이 결국 무너질 걸 안다. 돈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손에 쥐려 해도 흘러내린다. 그래서 나는 흘러내리지 않는 것을 너에게 맡긴다. 도윤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형들의 탐욕과 그 끝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폐가처럼 보이는 집, 잡초만 무성한 땅을 막내에게 맡겼다. 겉으론 가치 없어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진짜 유산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돈보다도 흔적을 지키라 하신 거였구나. 이 집을 없애려는 내 생각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길이었던 거네. 밤하늘에 달빛이 스며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은 장식장 속 가족 사진에 비쳤다. 웃고 있는 세 형제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러나 현실 속 웃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큰형이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도윤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가진 땅, 그냥 우리 셋이 합의해서 개발사에 넘기면 된다. 그게 다 같이 사는 길이야. 형, 아버지가 왜 나한테 맡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형들보다 저를 믿으셨습니다. 그 땅,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순간 전화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곧 큰형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너 정말 고집 부리는구나. 우리 다 죽자는 거냐? 전화를 끊은 뒤에도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더 컸다. 아버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도윤은 구청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서류만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직접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 땅 개발 계획이 있나요? 예. 몇 년 전부터 시에서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정식 공고가 나면 땅값은 크게 오를 겁니다. 귀가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 형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그리고 세월 속에 묻어둔 비밀. 그걸 가장 믿을 만한 막내에게 맡기셨던 것이다. 형들은 수백억을 당장 손에 쥐었지만 결국 흘러가는 물이었다. 아버지는 오래 남는 길을 준비하셨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그러나 그 바람은 어제와 달랐다. 이제는 도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와 하나로 겹쳐졌다. 도윤아, 집은 무너져도 된다. 하지만 뿌리는 지켜야 한다. 도윤은 대문 앞에 멈춰섰다. 철거 계약서를 떠올렸다. 며칠 후면 불도저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허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건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의지이자 미래의 씨앗이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이건 골칫덩이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다시 세울 뿌리였군요. 별빛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졌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더 이상 폐가로 보이지 않았다. 그건 지켜야 할 유산, 아버지가 남긴 진짜 선택이었다. 며칠 후 구청에서 낯선 전화를 받았다. 도윤이 제출해둔 서류와 관련된 안내였다. 김도윤 씨 맞으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도시개발구역 신규 지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생님 댁 뒤편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도윤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개발구역? 신규 지정? 그 말은 곧 땅값이 폭등한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역시 알고 계셨던 거군요. 이 땅이 언젠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씨앗이 될 거라는 걸.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들이 골칫덩어리라며 내던진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값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소식은 금세 형들 귀에도 들어갔다. 저녁 무렵 큰형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감춘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도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마당에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바람이 불어왔다. 큰형은 억눌러온 말을 쏟아내듯 털어놓았다. 개발 소식 들었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 땅, 우리 셋이 같이 소유해야 한다. 원래 아버지 뜻도 그랬을 거다. 아버지 뜻은 달랐습니다. 편지에 다 적혀 있었어요. 형들한테는 돈을, 저한테는 지켜야 할 걸 남기셨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이 막히더니 곧 날카로운 목소리로 쏟아냈다. 넌 혼자선 감당 못해. 세금, 관리비, 개발 절차 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같이 올리자. 그게 합리적이야. 그때 둘째 형도 집으로 들어왔다. 서류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탐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맞아. 개발 들어가면 혼자선 감당 못해. 우리랑 같이 가야 해. 지금 팔아버리자. 현금으로 나누는 게 서로 편하다. 형제들의 목소리는 겉으론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지만 도윤은 알았다.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돈 냄새를 맡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다. 형들, 아버지가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 결국 무너질 거라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맡기신 거예요. 전 그 뜻을 지킬 겁니다. 순간 거실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큰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둘째 형은 입술을 깨물었다. 좋다. 끝까지 그렇게 나오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널 꺾고 말 거다. 형들은 발길을 돌리며 집을 나갔다. 남은 건 도윤 혼자와 조용히 서 있는 낡은 집뿐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전보다 더 큰 힘을 느꼈다. 이제는 내가 도망칠 수 없다. 아버지가 맡기신 걸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형들의 탐욕이 아무리 몰아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며 지붕 위 기와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태롭게만 들리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힘내라 말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지도를 다시 펼쳐들었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그 자리. 곧 세상에 드러날 진짜 가치. 아버지는 결국 옳았다. 그리고 도윤은 이제 확신했다. 자신에게 남겨진 건 패가 한옥이 아니라 집안을 다시 세울 희망의 씨앗이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한옥 거실의 불빛이 유난히 밝았다. 도윤은 편지와 지도를 탁자 위에 올려둔 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불안한 소리 사이로 대문이 갑자기 철컥 열렸다. 형들이 들어왔다. 큰형과 둘째 형, 술 기운이 잔뜩 배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늘만큼은 더 이상 대화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었다. 도윤아, 이젠 솔직히 말하자. 너 혼자 다 가지려는 거 그만둬. 이 땅, 이 집, 우리 몫이다. 내일이라도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 형, 아버지 뜻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신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내가 막내라서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줄 아셨으니까 그런 거지. 넌 보호막 같은 거야. 서류상 이름만 빌려놓은 거라고. 둘째 형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큰형은 점점 도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이 거실 마루를 울릴 때마다 공기마저 긴장으로 흔들렸다. 넌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법정에 가든 세무조사든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큰형의 말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 결의를 담은 위협이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 형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아셨죠, 아버지.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쓰신 거겠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입을 열었다. 형들, 지금 형들이 하는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말에 큰형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주먹이 탁자 위를 세게 내리쳤다. 편지와 지도가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입 다물어. 내가 뭘 알아? 아버지 뜻.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편지 한 장이 도윤의 발끝에 닿았다. 그 순간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굽혀 편지를 주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편지. 사람은 욕심으로 망한다. 도윤아, 내가 흔들리면 집안은 끝난다. 그 문장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향한 예언 같았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들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형들, 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지킵니다. 큰형은 분노에 치를 떨며 손을 뻗었다. 둘째 형도 거칠게 다가왔다. 거실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발걸음 소리. 이웃 주민이 우연히 지나치다 소란을 듣고 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안에 무슨 일 있어요? 소리가 들리길래. 순간 형들은 얼굴을 바꿨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가족끼리 얘기 중이라 조금 목소리가 컸네요. 이웃이 물러가자 큰형은 낮게 도윤에게 속삭였다. 좋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기억해라. 넌 결국 우리 손 안에 있다. 형들은 집을 나갔다. 남은 건 부서진 침묵과 여전히 떨리는 도윤의 손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더 숨을 곳도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 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한옥의 낡은 문이 덜컥거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다. 오히려 전투를 앞둔 북소리처럼 도윤의 결의를 두드리고 있었다. 형들이 떠난 뒤 한옥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었다. 며칠 후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큰형이 관리하던 상가 건물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문에 실린 공고문 속 건물 사진을 보는 순간 도윤은 숨이 막혔다. 평생 자랑거리라던 큰형의 재산이 이제는 숫자로만 평가되는 매물이 되어 있었다. 둘째 형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주식에 쏟아부은 돈은 이미 반의 반도 건지지 못했다. 빚쟁이들이 사무실 앞에 줄지어 서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겉으로는 여전히 큰 소리치고 다녔지만 얼굴에는 점점 여유가 사라졌다. 통화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날카로워졌다. 아버지가 이미 다 내다보셨던 거구나. 형들이 쫓는 건 결국 사라질 화상이라는 걸. 도윤은 다시 편지를 펼쳐들었다. 그 글귀는 이제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형들의 현재를 설명하는 예언 같았다. 욕심은 집안을 무너뜨린다. 도윤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옥의 마루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형들이 무너져가는 소식은 두려움보다 확신을 키웠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불운한 막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켜낸 뿌리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며칠 뒤 큰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예전의 자신감과는 달리 애써 감춘 떨림이 묻어 있었다. 도윤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그 땅, 내가 혼자 갖기엔 너무 벅차잖아. 이번만큼은 우리 같이 손잡자. 형,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버지는 이미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진 건 스스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큰형은 대답하지 못한 채 숨소리만 내뱉었다. 뒤이어 전화를 끊는 소리만이 허공에 남았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느티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길게 덮고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 집을 지켜주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알았다. 형제의 몰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경고의 실현이라는 것을.
봄비가 내리던 아침, 도윤은 법원 앞에 서 있었다. 습기 어린 공기 속에서 서류 봉투가 점점 무거워졌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 사본과 땅 문서, 그리고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오늘은 조정기일. 형들이 끝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형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큰형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무언가를 나누었고, 둘째 형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아,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우리 셋이 나누자. 내가 다 가져간다고 해서 버틸 수 있겠냐? 형, 아버지가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집안을 잇는 뿌리였어요. 큰형은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뿌리. 웃기지 마라. 돈이 있어야 집안이 유지되는 거지. 이상한 소리 집어치워. 그 순간 법원 건물 안에서 이름이 호명되었다. 세 형제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조정실 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판사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상속은 이미 분배가 끝났습니다. 건물과 금융 자산은 형들이, 한옥과 토지는 막내가. 그런데 형들이 왜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큰형은 곧바로 손을 들었다. 그 땅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가치가 급등하는데 막내 혼자 차지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명의가 막내에게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사적인 의견일 뿐이지요. 순간 형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둘째 형은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저희는 빚더미에 앉으라는 겁니까?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각자 선택의 결과입니다. 상속 재산은 이미 분배되었고 막내가 받은 몫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형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는 제게 이 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판사는 잠시 편지를 읽고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결론을 향한 확신이 묻어 있었다. 조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원고 측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형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둘째 형도 억눌러온 분노를 쏟아냈다. 도윤아, 내가 결국 우리 다 망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뜻, 웃기지 마라. 넌 그냥 운 좋은 거야? 맞아. 내가 우리 몫을 빼앗은 거라고. 그러나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잃은 겁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가 맡기신 걸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형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판사의 눈빛은 이미 도윤 쪽을 향하고 있었고 형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정실 문을 나서며 큰형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두려움이 짙게 섞여 있었다. 모든 걸 잃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짓는 표정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의 어깨는 무겁지 않았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그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흔들리지 마라, 도윤아. 끝까지 지켜라. 비 내리던 법정날 이후 도윤은 한동안 한옥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형들은 더 이상 직접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그들의 재산은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매에 붙여진 상가, 빚에 시달리는 둘째 형의 회사. 탐욕의 끝은 허무였다. 어느 저녁 도윤은 장식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엔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다.
앞선 편지들과 같은 필체. 그러나 이번엔 겉면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도윤, 그리고 한옥마당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울려 퍼졌다. 도윤아, 내가 이 집을 지키게 된 건 우연이 아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형들은 늘 서로 다투고 빼앗으려 했지만 너는 가진 게 없어도 웃을 줄 알았다. 아버지가 믿은 건 재산을 지킬 힘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힘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동안 자신이 받은 몫이 가장 초라한 줄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진짜로 남기고자 했던 건 집안의 근본을 지켜낼 사람이었다. 이 땅은 언젠가 값이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돈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키며 형제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또렷했다. 도윤아, 넌 이미 가진 게 많다. 형들이 다 가져간 것처럼 보여도 진짜로 남은 건 내 마음과 이 집이다. 그걸 끝까지 지켜라. 그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 마지막 유산이다. 편지를 접으며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옥의 낡은 석가래가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마저 따뜻하게 들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은 단순한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였다. 그는 탐욕이 아닌 믿음을 지켜낼 사람을 막내에서 찾은 것이다. 아버지, 이 모든 게 결국 저를 믿으신 선택이었군요. 형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집안의 뿌리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사진을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와 어린 자신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지금의 그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다. 봄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한옥 지붕 위로 스며들었다. 마당에는 젖은 흙냄새가 퍼졌고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었다. 낡은 집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위태로운 소리가 아니라 삶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마루에 앉아 차를 끓였다. 주전자에서 피어오른 김이 하늘로 번지자 문득 아버지와 함께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말없이 차를 내려놓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곤 했다. 이제는 그 시선이 없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형들은 각자의 길에서 무너졌다. 큰형은 경매 절차가 끝난 뒤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둘째 형은 빚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윤을 압박하지 못했다. 돈이 모든 걸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들 스스로도 알게 된 것이다. 도윤은 다시 편지를 꺼내 펼쳤다. 종이는 구겨지고 습기에 눌려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지키면 우리 집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이제 도윤의 삶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형들이 뭐라 하든 저는 이 집을 지켰고 결국 아버지 뜻도 밝혀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눈물이었고 자신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한옥마당은 금빛으로 물들었다. 도윤은 장독대 옆에 앉아 빛을 바라보았다. 집은 허물어져도
땅은 흔들려도 아버지가 남긴 뜻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아버지가 원했던 집안의 온기가 다시 돌아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형들은 수백억을 가졌지만 결국 잃었다. 나는 패가 한옥 하나뿐이라고 여겼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이 집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다시 살아날 씨앗이었다. 석양이 지붕 너머로 사라지고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마루 위에 앉은 도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남은 건 지켜야 할 뜻과 살아내야 할 시간뿐이었다. 형들은 욕심 끝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한옥은 막내에게 삶의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수백억 대신 마음이 담긴 집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